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6주차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번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수업이 온라인인 것보다도 빨리 코로나가 정리가 되고서 사회가 좀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카페도 못 간다 그러고 카페도 이제 앉아서 커피도 못 마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조용히 참는 그것에 좀 한계에 다다른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이 세계적인 이 상황이라서 좀 걱정입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언어교수 이런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도 건강 해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음 생활하시기를 바라면서 6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주차에서는 전신반응교수법, 자연교수법, 의사소통교수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자연교수법은 지난번에 김종숙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새로운 이어폰을 사서 음 그래서 그 방송이 더 깨끗하게 나오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제가 굉장히 비싼 이어폰을 샀는데 그게 좀 우리 교실의 환경하고 좀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론하시는 게 실제 녹화가 교실에서 줌으로 보신 분들도 알아들을 수 없게 좀 너무 웅웅거렸고 그리고 또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신 분들은 아예 또 안 들리고 그래서 나중에 학교에서 빌린 마이크로 뒷부분을 할 때는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연교수법은 나중에 설명을 한번 찍어 드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교수법이 원래 순서가 여기에 이 자리라서 그 자리에 맞춰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교수법들이 이름이 만들어지면서요. 조금씩 이름만으로도 한국어로 번역된 이름들이 한자어랑 이렇게 사용이 되어서 이름들만 들어서도 조금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먼저 오늘의 첫 번째는 전신반응교수법인데 말 그대로 온몸을 전신으로 온몸으로 반응하는 반응하는 그런 교수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뭐 이 교수법만으로 실제로 전체 수업을 하루를 이끌어가는 건 실제로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수 이론들을 이 과목에서 배우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모두 그대로 현대까지 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바뀌어 왔잖아요. 교수법이 변천했던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새롭게 어떤 교수법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씩 단점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고 그랬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의 자기만의 독립성을 가지고 남지 못한 것들은 전체 교육을 아우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명목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과목에서 이렇게 여러 교수법을 학습하는 이유는 또 현대에 온다고 해도 가장 현대적인 교수법도 결국에는 어떤 걸 이렇게 모두 아우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한 교수 방안을 이렇게 엿보기를 해서 디테일하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엿볼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 교육 현장에 여러분의 교실 현장으로 갔을 때 그때는 교육의 하루의 수업의 흐름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의 이런 교수 기법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이 부분은 뭐 초급이나 뭐 약간의 중급 정도 고 정도 선에서 사이사이에 학습자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너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약간 이 양념처럼 사용하면 이게 수업이 좀 활기차지는 그런 교수 방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신 반응, 온몸으로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교사도 학습자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전신 반응이 무엇이냐 이런 걸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반응도 그 인간 중심, 인간의 그 인격, 인본적인 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중심에 두어서 그러니까 그 학습자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겠다 이런 면이 있어요. 자연교수법이나 그런 직접교수법 같은 게 원래 그런 인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그 바탕으로 해서 인간 중심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유의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반응이 하나의 굉장히 독특한 그 교수 방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면에서는 자연교수법의 영향 그 맥락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신 반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로 정의를 내려보자면 명령이나 지시 같은 언어 자극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목표를 습득하도록 하는 교수법이에요. 그래서 이 교수법의 그 이론적인 해동 배경을 보면 여러 심리학적 연구 성과가 나타나면서 인간의 행동과 기억 사이의 유관성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된 언어교수 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행동과 함께 익힌 것들이 행동 없이 그냥 글 문자나 말로만 익히는 것보다 능률 면에서 좋다는 것이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법을 이제 오늘 이렇게 쭉 보다가 보시면 어쨌든 첫 번째가 말부터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없이 듣고 그냥 행동을 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소영 씨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어나면 선생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그 교사의 지시를 따르는 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라고 물었다면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뭐 "유소영 씨 일어나세요." 그러면 일어나기만 하고 "앉으세요." 그러면 앉기만 하고 "손을 드세요." 그럼 손을 들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그런 듣기 과정을 충분히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 언어를 충분히 익혔을 때 발화를 해도 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직접이나 자연교수법들이 보면 어린아이 모습 습득에서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사람은 다 이렇게 그 똑똑하니까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들의 그 같은 맥락인데 어린아이가 외국 모국어를 습득할 때도 보면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뭐 5개월, 1년 이렇게 오랜 시간 말을 듣고 엄마나 아빠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느 날 서서히 맘마 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엄마 아빠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들여다보지 않나요? 그래서 이 직접이나 이 전신 반응 그리고 김종수 선생님이 발표하셨던 자연교수법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모호 습득에 기반해서 볼 때 그런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런 면이 출발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교수법의 특징은 학습자들은 교실에서 어떤 행동이든 적극적으로 따라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이거는 이제 뭐 "앉으세요. 누구시 앉으세요." 하면 앉고 "일어서세요." 하면 일어서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나올 수 있고 음. 그리고 뭐 그림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주고 어 "사과가 뭐예요?"라고 하면 학습자가 "사과는 뭐 맛있고."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림 카드 중에 사과를 찾아서 이렇게 사과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해도 되는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뭐 사과를 드세요." 하는 그런 행동을 시켰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그런 학습자들이 구 그런 학습자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좀 뭐 교수법의 예는 아니지만 올해부터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잖아요, 각급 기관에서. 공적인 뭐 학교 기관들도 초중고, 대학원, 유치원 그다음 뭐 학원 모든 곳이 이제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옛날에는 특별한 강의로서 온라인 강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강의가 아주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다양한 건 아니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해 보다가 보니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실시간 온라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음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는 강의 중에서 외국인이 배우는 강의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뭐 학생들이 자꾸만 얼굴을 떠요. 이렇잖아요. 지금 제가 이 강의를 찍는 건 어차피 제가 혼자서 찍고 있어요. 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이 내 앞에 있다. 내 얘기를 잘 경청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뭐 삼천포로 빠져서 엉뚱한 얘기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수업을 열심히 하는 순간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선생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도 제가 쫄지 않아요. 그쵸? 그냥 '아 우리 학생들은 내 강의를 보면서 열심히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화면에 이렇게 딱 화면에 얼굴들이 쫙 떠 있는 거예요 실시간을 하면. 근데 그렇게 떠 있는데 그 외국인 클래스 같은 데 가면 얼굴을 다 꺼 버려요, 안 나오게. 그리고 대답도 "이거 뭘까요?" 한국어 수업이니까 물어볼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요. 그래서 "누구씨." 이렇게 하면 한참 인터벌도 길어요. 막 다른 나라에서 듣고 하니까 한참 만에 "네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수업들은 '아 온라인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에서 발표하는 수업도 온라인을 해야 되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다 화면에 나와서 하세요. 딱 첫날 한마디 했더니 모두 화면에 얼굴을 내놓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미리 "아 교수님 제가 무슨 무슨 이유로 화면을 끄고 듣겠습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 그런 경우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발표도 탁탁 파일 올리면서 쫙 하고 그리고 또 뭐 질문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보다 컴팩트한 거예요. 오프라인이면 뭐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보면 제가 그 '왜 이럴까?' 그 두 그룹을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어쨌든 '학습자의 적극성이 이 온라인 교육에도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이라고 이제 전반적인 언어 교육은 오프라인을 전제로 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데 이 학생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너무나 조용한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전신 반응을 시키면 울어요, 학생이. "왜 자꾸 일어나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굉장히 활동적인 그런 뭐 유럽 학생들이나 뭐 미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시키면 신나서 죽어요. 근데 동양 아시아권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일어나라 그러고 앉으라 그러면 싫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전신 반응은 교실에서 어떤 행동을 시키든지 적극적으로 따라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어 습득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교수법이 모호 습득에서 왔고 자연 교수법도 모호 습득에 기반을 두고 왔고 전신 반응도 모호 습득의 순서에서 영향을 받아서 왔다. 아이들이 엄마가 뭐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계속 부르면 100만 번 부르면 어느 날 "엄마."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교사가 먼저 말을 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도 쪼끔 나와요. 자, 이 교수법의 이론적 배경은 그 1970 년대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제임스 아서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대표적인 교수학습 이론은 전신 반응이랑 공동체 언어 학습, 암시, 침묵, 자연 이런 교수법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주류를 이뤘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과목에서 공부하는 교수 방법 의 거의 반 이상이죠. 70 년대가. 그리고 80 년대 90 년대 되면서 뭐 의사소통, 과제 중심 막 다 나와요. 그러면 돌이켜 보면 '어머 이상하다. 몇백 년 전부터 계속 문법 번역식이었는데 청각 부두식조차도 요 시기죠. 왜 다 이때 나왔지?'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그 언어 교육이라는 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었죠. 뭐 몇백 년 전에는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60 년대 70 년대 이상 되면서부터는 전 세계가 뭐 비행기라는 그 엄청난 교통수단도 발달을 했고 많이 교류하면서 언어 학습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생겼죠. '이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을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배울 수 있을' 그런 것도 생겼고 언어학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시기가 다 이렇게 몰려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한 제임스 아서는 인간의 뇌에 있어서 육체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우뇌가
귀를 통해 들은 단어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그 단어를 의미화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에는 영상, 그다음 심상으로 기억을 하는 등 감각적인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서 좌뇌에 비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억의 용량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면 기억력이 한없이 늘어나게 되고 언어 자극과 신체 활동을 함께하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우뇌가 더 많다, 좌뇌가 더 많다보다는 인간의 뇌가 뭐 1% 2% 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하니까 뭔가 뭐를 쓰든 많이 쓰면 음 써도 다 못 쓰는 게 뇌겠죠? 어쨌든 이 부분은 이렇게 문해에 대한 생각했고 그다음 인본주의 교수법에 의거해서 학습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하여서 불안감이 없이 즐겁게 학습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본주의적인 그것을 바탕으로 자연과 직접처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 뭐라 그랬어요? 말을 꼭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를 줄여주는 거죠. 뭐 그리고 행동을 하면 되니까 그 사과 여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옛날에 그 어떤 학습자가 그 3 주짜리 여름 특강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이 노는 거예요. 그 학기는 너무 신나게 놀아서 3 주를 배웠는데 한글을 모르는 학생이 나온 거예요. 저의 흑역사죠 사실. 맨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뭐 이렇게 "내가 가르치면 애들 다 우등생 만들 수 있어." 막 자신만만했던 혈기왕성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안 그래요. 조용히 있어요. "내가 제일 못해." 이렇게. 근데 막 그러던 시절인데 갑자기 제 인생에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우리 반에 반이 넘는 거예요. 3 주나 가르쳤는데 하루에 4 시간씩. 되게 슬펐는데 그래서 쓰기 시험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글을 못 쓰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교류 학생들이라서 학점도 줘야 되고 그래서 빵점 주면 학점 안 나가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글씨는 못 쓰는데 말은 하는 거예요. 한국 친구도 사귀고 그러니까. 뭐 제가 물어보면 뭐 저한테 와서 "뭐 선생님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은 좀 해요. 그래서 구두 시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시험의 방식을 바꾼 거예요. 원래 나의 제 철학이 어렸으니까 그때는 막 철학을 세워 놓고 수업은 이래야 되고 평가는 이래야 되고 막 그랬는데 철학을 세워 놓고 했는데 그 한 것을 보면 음 그 이론 시험을 보고 그다음 뭘 보고 그러니까 필기 시험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되겠다. 이번에는 그냥 말하기 시험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구두 시험으로 했어요. 근데 놀라웠어요. 학생들이 제가 공짜로 점수 준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점수 받아서 낙제 안 하고 다 돌아갔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한테 제가 앞에 어떤 이렇게 약도가 그려져 있는 집이랑 길이 있는 그림을 PPT 화면에 앞에 프로젝터에 띄워 놓고 뭐 "리리 씨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예를 들면 슈퍼마켓 뭐 카페 이런 게 있으면 "카페 실례지만 뭐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카페는 은행 옆에 있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대부분의 학생은 글은 못 써도 말은 했는데 어떤 학생은 그 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학생이 갑자기 "잠깐만." 그러더니 앞으로 이렇게 척척척 걸어 나와서요. 이게 어떤 건물을 딱 짚으면서 "인사이드." 이렇게 말했어요. "안."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그래서 F 안 줬어요. 정말 웃기지만 F를 안 주게 됐는데 그 학생의 경우도 만약에 "마이크 씨 화장실이 어디에 있어요?" 네. "화장실은 은행 옆에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하는 건 쉽잖아요. 손가락으로 딱 짚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전신 반응이라면 100 점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전신 반응의 경우는 그렇게 꼭 "화장실은 은행 옆에 있어요."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몸이 일어나면 되고 앉으세요. 몸이 앉으면 되고 모자를 가져오세요. 모자를 가지고 오면 되고 그런 면에서 학습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불안감을 없이 즐겁게 하게 한다라는 본질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전신 반응에서
외국어 학습은 아동이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항상 단어나 문장의 의미를 강조했다. 의미적인 것. 그래서 아동의 모국어 습득 단계를 어떻게 보았냐 하면 말하기 능력보다는 듣기 능력이 먼저 발달. 응애, 응애 태어나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1년이 필요하니까. 그다음 듣기 능력은 부모의 명령문, 지시문 같은 그런 형태의 말에 신체적으로 반응하면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아기들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아이고 아 하세요." 뭐 "일어나세요. 까꿍 하세요. 잘 잤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듣기 이해 능력이 생기면 말하기는 자연적으로 발전합니다. 아기가 모국어 습득하듯이 외국어에서도 듣기가 완전하게 되면 말하기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반응 교수법이 중시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 언어적인 이론으로는 구조주의, 어휘와 문법 이런 것들을 인제 구조주의에서 본 어휘와 문법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생각한 거고요. 예를 들면 명령문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습하고 그걸 듣고 연습하고 행동하면서 배우는 거니까. 심리학적으로는 인본주의적 심리학, 뭐 행동주의 심리학, 발달 심리학, 흔적 이론 이런 것들이 심리학 이론들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준 것이고 학습 이론으로는 아동의 모국어 학습 이론이 이 전신 반응에 적용이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좀 더 중점적인 어떤 이론이 여러 이론 중에서 인본주의 교수법하고 흔적 이론이라는 걸 다루고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용어는 좀 잘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본주의 교수법은 인간 중심,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인간의 정의적인 요인, 흥미나 태도, 가치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 같은 것들을 중요시하는 그런 그래서 공동체 언어학습법, 식문식 교수법, 암기 교수법 같은 경우도 보면 공동체는 우리 지난 5 주차의 수업에 들어갔는데 그 상담 심리학 이런 것들의 영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친목식도 스스로 발견 학습 이런 것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흔적 이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흔적 이론이라는 게 뭐냐? 흔적 이론은 신체적 반응은 학습자가 언어적 자극을 연상하게 하고 더 잘 기억하게 하는 흔적 역할을 하고 언어적 자극을 따라 말하는 것 등의 구두 연습도 함께 이루어지면 기억과 연상작용이 더 잘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뭔가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백지보다 흔적이 있으면 그걸 꼬투리로 해서 연상을 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신체 반응이라는 것, 전신 반응에 흔적 이론을 사용한 이유가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일어나고 앉고 먹고 찾고 만지고 하는 그런 것이 학습자가 그 언어적 자극, 뭐 "일어나." 하는 "일어난다."라는 단어를 그 단어 자극이죠. 그쵸. 언어적 자극이죠. "일어나세요." 하는 말은 언어적 자극이고 근데 그걸 몸으로 한번 이렇게 일어나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연상 작용을 일으켜서 더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흔적 이론이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흔적 이론. 자, 다음은 전신반응 교수법의 원리와 특징을 보겠는데요. 먼저 전신반응 교수법의 원리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의 모국어 습득 과정을 재현하면서 효과적인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다. 그 재현을 하면 모국어 습득 과정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 외국어 학습도 어른들이 성인들이 하는 외국어 학습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 교수법이 나오게 되는 원리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듣기 능력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유아기에 주로 듣는 명령문, 지시문의 형태를 들려주고 그리고 복잡한 표현이라고 명령을 통해 이라도 그 복잡한 표현으로 점점 일단 여기 오타가 났는데 형태를 들려주고 점점 복잡한 표현으로 그런 것들을 명령을 통해 학습하도록 한다. 거고요. 세 번째는 언어를 단일 언어 항목이 아닌 전체나 덩어리로 제시해서 내면화한다. 그다음에 언어의 추상적인 개념어와 구체어 중에서 구체어는 명사와 명령형
그런 명사 그리고 명령형 동사 그냥 뭐 다른 동사 아니면 명령형 동사에 의해서 가장 상세하게 제시된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퇴토. 기본적인 동사를 활용해서 명령을 하고 다음 어휘를 숙지하고 마지막으로 명령의 문장을 듣고 신체적 반응으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수업의 흐름에 따라 점차 단어를 확대해 가면서 새로운 명령의 동작과 어휘를 학습한다. 이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신반응 교수법의 특징 보겠는데요. 특징은 먼저 학습자에게 발화를 강요하지 않고 불안감이나 긴장감에서 벗어난 단지 듣기에만 집중해서 성취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문법적 설명 등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 학습이 비교적 쉬워서 전문적인 교사가 아니어도 학습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은 응용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른 교수법이나 교과서와 병용하기가 쉽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좋다. 왜요? 좀 활동적인 수업이죠. 전신 반응은 액티브한 수업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좋다. 그다음 다양한 움직임이나 게임, 총극 등의 수업은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수업을 활기차게 만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초급 학습에 적절하고 읽기와 쓰기에 비해서 말하기 능력이 부족한 학습자에게 효과적이다. 음,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고 여섯 번째는 언어의 형태가 아니라 동작으로 표현되는 의미를 강조한다. 동작으로 표현되는 어휘, 의미, 그다음 동작과 의미에 초점을 둠으로써 학습자는 긴장감에서 자유로워지고 학습에 집중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곱 번째는 전신 반응을 이용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내용이 장기적으로 저장되어 중급 단계로 이어진다. 아까 뭐 그 흔적 이론에서도 신체 반응과 언어 반응을 이렇게 연상하게 할 수 있는 연결 지어지는 그런 게 이제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여덟 번째는 명령이나 지시문에 수반되는 학습자의 행동을 보고 학습자의 수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평가가 쉽다. 그다음 아홉 번째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연대감과 신뢰감이 형성된다. 어, 지금 여기만 보시면 왜 바뀌어, 뭐가 바뀌어 이렇게 했지만 뒤에 수업하는 방법에 보면 교수자가 먼저 명령하고 학습자들이 따라하고 나중에는 학습자가 교수자에게도 명령하면 교수자가 따라해 주기도 하고 그런 동작들이 있어요. 그럼 열 번째는 동작 동사 및 필수적인 사물의 명칭을 가르칠 때 효과적이며 동작을 통해 관련되는 어휘와 표현을 죄송해요. 오타네요.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전신반응 교수법의 효용과 한계를 보자면 당장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문장이나 발화 학습으로 흥미 유발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좋은 거고요. 언어의 의미는 행동, 의미가 바로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급 수준의 간단한 명령문과 청류문들은 학습하기 쉽지만 쉬워요. 근데 복잡한 사고의 표현은 행동으로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추상적인 용어들은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주로 초급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게 부수적인 교수법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 교수법의 단점들을 또 보자면 수업이 너무 긴장감이 없어서 학습자들의 행동이 장난으로 치우칠 수 있다. 교사가 아까 뭐 아까 이제 교사가 뭐 그 엄청난 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는 않다 그랬지만 학생을 탁 휘어잡는 건 있어야 돼. 이게 그 정말로 장난하는 노는 시간이 돼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지금 일어나서 부딪히고 이런 거 하게 웃고 떠들고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신나고 즐겁고 활기차게 잘 활용해서 또 이게 너무 막 분방하게 가지 않게 잘 조정하는 게 필요해요. 고급으로 갈수록 동작을 통해 유추하기 어려운 추상적 어휘 의미를 가르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학생들이 각기 다른 시점에서 말할 준비가 된다면 교사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다죠. 그래서 사실 좀 빨리 말할 준비가 된 여기서 말할 준비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듣기 과정과 행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익혀서 드디어 자기도 봐라하는 그거죠. 다르다면 그 다른 순서를 잘 캐치해서 그 먼저 말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여기 교사의 역할은 목표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다. 아니면 제한적이다.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을 잘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학습자의 적절한 반응에 대한 강화 요인, 칭탄이나 격려 같은 것이 필요하다.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 잘했어요." 이런 거 선생님도 해야 되니까. 이건 뭐 꼭 이 교수법이 아니어도 칭찬과 격려는 중요한 포인트죠, 교육 현장에서. 그다음 초기 단계의 학습자들에게 가장 간단한 명령형의 문장으로 환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들의 긴장이나 불안감 최소화를 위한 교실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교사의 역할이 된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차피 선생님이니까 자기 교실 하나는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죠. 자, 전신 많은 교수법의 수업의 절차를 보면 먼저 처음에 교사의 발화와 시범으로 시범이 있고 학습자는 듣고 관찰을 하게 돼요. 뭐냐 하면 그 교사가 "일어나세요."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앉으세요." 하면서 자기가 앉는 거죠.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학자는 듣고 그리고 교사가 하는 걸 관찰하는 거야. '아 일어나세요 저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다음 단계에서 교사 발화에 시범을 보이는 학습자와 교사가 같이 행동해요. 처음엔 선생님 혼자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몸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하다가 그다음에 좀 그래도 잘하는 학생 있잖아요. 이렇게 아닌 척 랜덤인 척하면서 학생 한 명을 앞으로 불러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일어나세요." 하면 학생하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앉고 이렇게 그런 거예요, 같이 행동하는 것. 그다음 3 단계에서는 교사 발화에 시범을 보인 학생들만 명령을 써요. 그러니까 처음엔 교사가 혼자 말하면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학생 한 명을 불러서 같이 학생이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학생하고 같이 일어났다 앉고. 세 번째는 교사는 이렇게 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학생들만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주위에서 관찰했던 보통 이렇게 학생 몇 명이 시범조가 나왔으면 그걸 봤던 일반 학생들이 그 다 같이 명령을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면 전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학생 상호 간의 명령, 학생이 교사에게 명령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구끼리 서로 명령하면서 행동하게 하고 선생님한테도 와서 해 보게 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이 다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다 알았겠죠, 그 목표가 되는 어떤 것을. 그럼 교사가 배운 단어를 칠판에 쓰고 학생은 읽고 쓰기를 읽기 쓰기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의자에 앉으세요." 이런 걸 금방 한 것들을 이렇게 쭉 쓰는 그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새로운 단어를 앞에 방법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다시 학습해요. "일어나세요. 앉으세요." 했다면 그다음에는 뭐 "앞으로 나오세요. 뒤로 가세요. 모자를 가져오세요." 이런 식의 쪼금 더 복잡하든 아니면 새로운 단어 그걸 다시 이렇게 전체 과정을 거쳐서 단어가 익숙해지면 어절이나 문장 처음엔 단어 "앉으세요. 일어나세요." 두 번째는 "의자에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 씨 두 번째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문장이 될 때까지 그런 형태로 조합해서 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전신반응 교수법의 기본적인 수업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신반응은 여러 가지 교수법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교수법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좀 교수 방안이 있다. 전신반응 교수법에 활동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교실에서 활동 유형을 보면 이제 조금 전에 있던 방금 전에 봤던 절차를 다시 이제 디테일하게 본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1 교사는 목표로 명령 예를 들면 "서요", "서세요", "앉아요", "앉으세요." 이런 어떤 "서요"라는 단어를 하면서 학습자에게 여러 차례 수차례 모범을 보인다 1 단계. 랑 똑같죠. 학습자는 교사의 발음과 행동을 주시한다. 보는 거예요. 잘 들으면서 보는 거죠. 처음엔 그냥 들으면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가
서요 하면서 이렇게 앉아요, 서요 이렇게 세트로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뭐 서요 하나만 한다면 앉았다가 서요 하면서 일어서 또 앉았다가 서요 하면서 일어서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거죠. 그럼 학습자는 그때는 보는 거예요. 그다음 교사는 한 학습자 뭐 "누가 좀 나와 볼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겠다는 애를 데려 나와도 되고 또 그날 바에는 지목해도 되고 지원자라고도 하고요. 그걸 지적해서 교사와 같이 명령과 동작을 하게 한다. 그다음 지원자가 숙달되면 다른 학습자들도 따라하게 한다. 앞이랑 같죠? 교사는 가만히 있고 지원자의 명령에 학습자들이 따라하게 한다. 그다음 학습자 상호 간의 명령과 행동을 수행하게 한다. 학습자는 교사를 향하여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그다음 학습자들이 실수를 하면 직접 다시 명령의 내용을 보여준다. "서요." 하면서 앉는 학생이 있다면 "아니에요." 하고 "네 서요." 하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일어나는 걸. 학습자들의 발음이 정확하고 행동이 일치하면 명령어 서요를 판서한다. 서요 이제 모든 학생이 잘한다 그러면 드디어 글씨를 보여줍니다. 서요. 그러니까 듣고 말하고 읽고 쓰고가 되는 거죠. 판서는 선생님이 하는 거고 학생은 읽기 연습을 하는 거죠. 읽기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공책에 쓰도록 합니다. 드디어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사는 칠판에 있는 새로운 명령어를 쓴다. 칠판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서요를 했다면 앉아요. 그다음에는 뭐 가요, 와요, 뭐 엎드려요, 눈을 떠요, 감아요 이렇게 쭉 확장되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1번에서 11번까지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방식이 전신 반응 교수법의 교수학습 활동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연교수법이에요. 지난번에 김동숙 선생님이 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연교수법은 언어의 1차적인 기능을 의사소통이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을 가르쳐야 함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수법입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유행한 직접교수법. 우리 이제 앞부분에 했어요. 첫 주에. 직접교수법은 구두 언어 능력을 강조하고 그 정확한 발음 습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직접교수법과 마찬가지로 자연교수법도 어린아이가 모국어 습득하는 것처럼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맥락에서 직접교수법에서 자연교수법으로 이어져 온 발전되어 온 그러니까 직접과 자연과 앞에서 했던 전신반응이 인본주의적인 것에 바탕을 둔 건 맞고 어린이 모호학습에서 따온 것도 맞지만 교육의 방법으로는 전신반응 방법이 살짝 가미되긴 했으나 직접과 자연이 하나의 맥락을 이루게 되겠죠. 자, 이 교수법의 이제 태동 배경을 보면 1970년대에 이뤄진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 사고와 이론들을 크라센이 종합해서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를 했어요. 그래서 1977년에는 테렐이라는 사람이 학습자가 규칙에 얽매이지 않은 상황에서 모국어와 언어 모두를 습득하는 방법을 관찰하고 해석한 근거에 언어교수의 새로운 원리를 제안하면서 처음으로 자연교수법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테렐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1980년대 크라센은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언어 교육, 뭐 언어 습득 이론 이런 것에 크라센이 외국어 습득은 단순히 그 언어에 노출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정도의 입력, 플러스 원의 인풋이에요. 그런 정도의 입력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습득된다는 외국어 습득 이론을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도 중국 가서도 한참 있어보고 근데 공부 안 하니까 안 느는 거예요. 그다음에 헝가리 가서도 한 2년 이상 있었는데 학습을 정식으로 안 하니까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근데 그랬던 게 어쩌면 노출은 돼 있었잖아요. 그 해당 언어에. 근데 너무 플러스 원이 아니라 너무 많은 입력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선별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배운 것에서 플러스 원에 내가 오늘 뭐 서요를 배웠다면 플러스 원 앉아요 배우고 서요와 앉아요를 아는 상태에서 먹어요 배우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원의 인풋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크라센 이론은 밑에도 또 나올 거예요. 1983년에 크라센과 테렐이, 그러니까 처음에 자연교수법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던 테렐하고 이런 언어 습득 이론을 발표한 크라센이 함께 그 크라센의 이론을 토대로 자연교수법을 이제 제창을 하게 된 거죠. 용어를 사용한 건 77년에 나왔지만 이 교수법으로 좀 이렇게 딱 한 건 그 83년에 두 사람이 함께 손잡고 교수법을 좀 더 만들어 간 거죠. 그래도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그냥 슬그머니 흔적들만 여기저기 남아있는 교수법이 됐지만요.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은 자연교수법의 이론적 바탕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워가는 원리들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기 위함. 자연교수법은 보면 아기들이 뭐 이렇게 가는 걸 막 보면 사과 이거 뭐예요? 사과 사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림 카드도 막 보여주고 엄마랑 시계 물건 쇼핑하러 가면 막 이름 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워가는 그런 것들을 언어 교육으로 오게 된 거죠. 크라센의 이론 플러스 원의 인풋이 들어가는 입력 가설 이런 것들이 같이 배경이 되어서 실제로 직접 교수법이 좀 더 정교하게 된 그런 교수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초가 되는 크라센의 이론적인 가설을 보면 먼저 크라센의 언어 습득 이론에서 첫 번째는 습득 학습 가설이에요. 그래서 제2언어나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으로 습득과 학습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중에 습득은 어린이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은 언어를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으로 학습이 습득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봤어요. 학습은 학습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습득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그다음 모니터 가설은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니터링 하는 가설이에요. 습득된 지식은 언어를 사용할 때 발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유창성에 기여를 하지만 의식적인 학습은 규칙에 맞게 발화를 모니터하는 역할만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성공적인 모니터 사용을 위해서는 학습자가 언어 규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그 규칙을 선택하고 적용할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 세 번째 가설은 자연 순서 가설이에요. 그래서 모국어에서 먼저 습득하는 언어 구조와 형태가 있는 것처럼 외국어 학습 과정, 국어 아니고 외국어예요. 외국어 학습 과정에서도 문법적 구조의 습득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진행되고 오류는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에 표시가 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입력 가설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찌 보면 입력 가설은 학습자는 현재의 언어 능력 수준을 I라고 한 거예요. I. 여기에 충분한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 이해 가능한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 개를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그래서 I가 기본이 있는데 I에다가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언어 능력인 I에다가 플러스 원, I 플러스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럴 때 이 I 플러스 원을 이해할 때 언어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 이렇게. 유창하게 말하는 능력은 직접 가르칠 수 없고 입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언어 능력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습득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충분한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이 있을 경우 I 플러스 1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 다섯 번째는 태도 습득 가설이에요. 이건 정의적 여과설이라고도 하고 정의적 여과가설이라고도 해요. 가설 혹은 정의적 여과가설 여과설 이렇게 말하고요. 이건 학습자의 마음의 상태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뭔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당황하고 어떤 해야 되는 일에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죠? 막 새벽 3시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러면 졸거나 뭐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뭐 남자친구와 헤어져도 이게 안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학습자의 정리적인 상태나 태도를 습득에 필요한 입력을 자유로이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방해 또는 차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과기, 필터링하는 거예요. 여과기로 보고 그 학습자의 그 감정적인 거, 습득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여과기다. 그렇게 보고 제이어나 학습자가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아이 모국어 화자의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의적 여과가 낮은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정의적 여과가 높으면 다른 것에 간섭이 많은 거죠. 그쵸. 그 제가 사실 최근에 갑자기 그러니까 "공부해서 집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나와서 갑자기 겁이 나서 쫄보라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갑자기 지금 파는 것까지는 얼결에 했는데 그냥 내놨더니 바로 팔렸어요. 우리 집이 좋아서 그런 근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사 가야 하잖아요. 이사 갈 집을 찾아야 하는데 아 그래서 '파는 날아 팔았다.' 이러고 말았어요. '이제 집 사지 말고 새 살아야겠다.' 이러고 이제 새를 구하러 나가야지. 그래서 그 월요일에 팔고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에 팔고 그리고 평일에는 학교 다니니까 그냥 하고 금요일부터 집을 이제 새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그 저는 이제 집을 사면 안 돼서 집을 파는 거였는데 또 살 수는 없잖아요, 집을. 근데 새로 나와 있는 집이 거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고. 그래서 지금 되게 엄청나게 후회하고 가족들한테 많이 욕먹고 있어요. "이 멀쩡한 집을 왜 팔았냐." 갈 데도 없으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구하는데 저는 금요일에 하루면 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금, 토, 일, 월, 화까지 집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학생도 아닌데 제가 원래 지난주 수업을 화요일에 올리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업은 원래 오늘 올리면 되는데 오늘 토요일이에요. 제가 지금 찍고 있는데 토요일 낮인데 그 이 시간에 올리면 되는데 지난주 거는 제가 화요일에 올린다고 한 게 그거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걸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화요일에 못 올린 이유는 화요일까지 집을 못 구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스러워 가지고 이게 되지가 않는 거죠. 별 핑계를 다 대죠. 이거 선생님인데도 이런 게 좀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했잖아요. 학생들은 만약에 뭐 남자친구 헤어졌다 그러면 정말 수업에 잘 참여를 못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들이 잘 처리해 줘야 되고 그래서 칭찬 같은 것도 많이 해 줘야 선생님이 처음에 오자마자 혼내면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잘 안 하거든요. 정의적 여가 가설은 굉장히 좀 어떤 교실 내에서 학습자의 수업 집중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음 그런 그 클래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제2 언어 습득과 관련된 정의적 변이 음 그래서 동기, 자신감, 불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동기와 자신감이 높고 불안감이 낮을수록 동기와 자신감은 높아야 되겠죠. 하고 싶은 마음이 높아야 되잖아요. 불안감이나 그런 것이 낮을수록 학습자의 정의적 여과가 낮아져서 입력하는 거 플러스 원의 인풋에 입력이 들어오면 그게 습득으로 딱 이어진다. 그런 그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교수법의 원리와 특징에서 자연교수법의 특징인데요. 외국어 교육의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 배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법의 특징은. 다음은 외국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같이 무의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상태의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표현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가능한 많은 양의 이해 가능한 입력에 노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해가 우선되고 이해가 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노출이 있고 그것을 발화로 이어지고 노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고 이해 가능한 입력의 자료로 다양한 시각적 보조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림 자료는 뿐만 아니라 실물 자료도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정서적인 준비를 극대화한다. 앞에 나왔던 클래스의 정의적 여과를 낮추는 그런 거죠. 다른 교수법, TPR은 전신 반응 교수법이에요. 토탈, 피지컬 이렇게 들어가요. 그다음에 그 의사소통 중심 교수법에서 교수 기법과 활동들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자연교수법의 수업의 절차입니다. 수업의 절차는 교실에서 쓰이는 교수법이나 기법이
아주 유동적이에요. 매우 유동적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수법을 적절하게 통합해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자연교수법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뭐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의사소통이라는 걸로 비결이 되죠. 자연 이런 것보다는 의사소통이 이제 비결이 돼서 그게 이루어졌고 어쨌든 자연에서는 전신반응 교수법에서 사용하는 명령으로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체 부분의 이름을 가르치거나 숫자를 도입할 때 TPR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치거나 그걸 도입할 때는 TPR 그 전신 반응을 살짝 이용한다. 그다음에는 교실 내 기물 및 소품을 명령문으로 소개한다. 이거 뭐 이름이 뭐예요? 뭐가 그림입니다. 그림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 하고 따라하고 막 이렇게. 학습자의 이름 확인 시 신체적 특징과 옷 이름을 사용한다. 그다음 새로운 어휘 소개 시 시각 자료들을 이용한다. 그다음은 그림 사용 시 TPR과 결합시킨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그림 관찰 시 명령이나 조건절을 결합한다. 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하면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여러 장의 그림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묘사되고 있는 그림을 지적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묘사된 그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간단하게 보면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빨개요,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과를 딱 집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교수법에서의 교사의 역할은 문법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습자가 알고 싶은 어떤 뭐 표현을 중심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그 문법 표현에 대한 그 체계적 지식은 크게 필요하진 않아요. 어린아이처럼 배우는 거라서. 그 다음에 학습자의 수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선행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I+1의 입력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생기겠죠. 그다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돼요. 자연교수법은 모어화자처럼 해당 언어를 목표를 발음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 구사가 필요하고요. 학습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건 아까 정의적 여과 가설이 되겠죠. 어린아기의 모 습득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말을 배우려고 할 때 학습자가 뭐 불만이 있거나 정의적 여과 아기가 뭐 배가 고프거나 그러면 습득이 좀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런 것처럼 외국어 교실에서도 어쩌면 이 정의적 여과는 언어 교실뿐만 아니라 모든 교실에 어떤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인간관계조차도 그렇죠. 그다음에 전신반응 교수법 또는 기타 언어 교수법과 병용할 수 있도록 여러 이론에 숙달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이해 가능한 입력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입력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시키기 위한 어휘 사용, 그리고 적절한 몸짓, 반복, 그리고 부연 설명 같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자, 자연교수법의 실제에서 수업의 흐름에 따른 구성을 보면요. 학습 유형이 먼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교사는 학생들과 인사를 주고받은 다음에 수업 주제와 관련된 가벼운 이야기로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1단계에서. 그리고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을 하게 됩니다. 복습하고요. 그리고 그림이나 비디오, 기타 자료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 자료를 제시합니다. 그림을 주기도 하고 비디오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그다음 새 자료를 가지고 게임이나 역할극을 함으로써 언어 습득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교사와 학생 혹은 학생들이 서로 질문을 주고받음으로써 활동을 마무리하고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장에 적용할 때 유의사항은 먼저 첫 번째는 기본적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의사소통 상황이나 주제, 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 가능한 언어 입력을 학습자에게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새로운 어휘들을 사용하되 어휘의 양을 적당히 조절을 해야 합니다. 플러스 원의 인풋을 지키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죠. 그다음에 TPR, 전신 반응이나 그 역할극, 그리고 게임, 그 밖의 활동들을 위해서 교실 활동을 구조화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학급 분위기를 흥미있고 친근하게 해서 정의적 역할을 해줍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말도 하기 어렵고 또 행동하면 누가 웃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 옳은 표현에 대한 칭찬과 피드백을 해주고 틀린 답이나 오류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지적을 좀 삼가합니다. 너무 많이 지적하지 말라는 거죠. 지적을 또 너무 많이 하면 학습자가 위축되니까 적절하게 수위 조절을 해라 이런 거고요. 창조적인 교실 활동을 고려할 때는 언어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다양한 집단의 구성과 집단과의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 내용을 고려하고 상황에 부합된 학급 활동을 선정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교재나 교과서의 사용보다는 학습 활동이 실생활과 연결되도록 하거나 아니면 학습자 상호 간의 실질적 의사소통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물 교재나 그림, 지도, 광고문, 게임 등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기관이라면 자연교수법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의사소통의 뭐 과제 중심 이런 식으로 가서 그 안에 이런 자연교수법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활동으로. 수업의 모형을 보면 이제 수업 모형은 이제 우리 교재로는 223페이지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모형만 간단히 보면 도입은 일단 목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서로 학습자들하고 인사를 하고 전시학습을 이제 약간 상기시켜서 복습을 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전시학습을 바탕으로 플러스 원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이번 차시의 내용을 소개하고 오늘 뭘 한다. 네? 목표를 확인하는. 그다음 전개에서는 전신반응 교수법으로 이제 도입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교사의 시범, 대표 학생의 시범, 명령을 통한 자료의 소개와 제시 이런 방식으로 듣고 행동 따라하기 이렇게 전신반응 교수법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 연습은 어휘 및 표현 소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자율교수법의 이제 특색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실물이나 잡지, 광고의 이용, 음,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이제 뭐 안경 그러면 이렇게 안경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휴대폰을 딱 들고 오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이제 실물이라든지 잡지책, 광고 같은 거, 아니면 영상 자료, 그리고 그림 카드 제시, 뭐 네 아니요 질문 선택 이렇게 너무 복잡하진 않게 그 전신 반응은 아예 말을 안 하는 거지만 이건 그래도 말해도 되니까 이렇게 가고요. 활용해서는 활동 방법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자료와 도구 준비하고요. 활동 유형에 따른 집단 뭐 그룹 팀 활동한다 하게 된다면 그룹을 구성하고 어휘와 표현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문제 해결 활동 같은 걸 하게 되고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 그리고 정리에서는 이제 수업 정리니까 내용에 대한 정리 그리고 다음 차시 예고 그리고 인사 이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서는 보면 자연교수법이 연습과 활용 부분에서 보면 좀 굉장히 실물 자료와 막 그런 활용을 한다는 것이 약간 그에 있었던 문법 번역식이나 뭐 청각구두식이나 전신반응 같은 경우는 실물을 막 하지는 않잖아요. 해요. 하긴 하는데 많이 하진 않는 거예요. 실물들이 도입되는 직접과 연결된다는 고리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을 실제로 보고 만지고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 223부터 24, 25, 26 거기에는 이제 이 예시의 수업 계획안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여러분 과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하셨네요. 이미 그쵸? 다른 분들도 이미 결과물을 미리 거의 다 뭐 마지막 주까지 다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뭐 하루 전체 주수가 8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끝나가요. 그쵸? 오늘 제가 이거 올리면 이제 한 주차 더 올리면 그 다음에는 기말 시험이에요. 아무튼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무튼 그 교재 보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자유롭게 카톡하시거나 전화하시거나 그러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으로는 의사소통 교수법.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많이 들어왔던 의사소통 교수 방법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교수법의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이제 의사소통 교수법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모든 교수 방법이 의사소통 교수법의 그 아가들이에요. 베이비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무슨 뭐 총체적이라든지 과제 중심, 가장 중요한 거죠. 과제 중심이라든지 내용 중심, 그런 것들이 모두 의사소통의 알맹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 개강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흘러와서 의사소통 교수법이라는 걸로 귀결이 된 거예요. 기능도 중심이 되니까 이건 기능 중심이 귀결이 됐는데, 귀결이 돼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때 여기까지 올 때는 교수법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는 교수법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의사소통이라는 걸 버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기를 치는 거죠. 교수법이 쭉쭉. 그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니까 자연교수법의 그거의 그늘을 많이 못 벗어나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태 초점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교수법들이 알맹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사소통 교수법은 언어를 형태와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던 언어학적 사고에서 탈피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형태와 의미가 아닌 기능으로 바라보는 기능주의 문법에서 파생된 언어교수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원인과 이유를 말할 것이냐, 뭐 주문하기를 말할 것이냐, 뭐 어떤 그런 식의 기능이 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문법적 정확성을 강조하던 시각에서 탈피해서 실제 발화 상황에서 요구되는 의사소통 기능과 담화상의 적절성을 초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여러 교수 이론들이 심리학적 성과에 기대어 있었다면 뭐 행동주의 심리학이나 아니면 청각 교수법은 뭐 심리학의 잠재의식, 행동주의 심리학에서 청각 구두식이 나오고 심리학 내에 있는 잠재의식에서 암시비 교수법이라든지 뭐 그런 침묵식이나 이런 교수법이 나온 것처럼 그런 심리학의 성과에서 기대서 70년대 이론들이 나왔다면 의사소통 교수법은 언어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수 있어요. 언어의 기능에 중점을 둔 교수법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기본 전제는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육의 출발점은 무엇을 어떻게 배우기 원하는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요구 분석이 웬가컷에 다 나와서 저는 요즘은 사실 그 요구 분석이라는 개념에 약간 기관적 지각을 좀 갖게 되긴 했어요. 이렇게 요구 분석이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됐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요. 그래서 철저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여기는 하기 위해서 요구 분석을 하고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전에 70년대에 나왔던 수많은 교수법은 심리학의 영향이라면, 심리학이나 그런 것의 영향이라면, 여기는 의사소통 기능, 의사소통 능력, 이쪽에 그 기본을 두게 돼서, 그러니까 학습자의 요구,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 지향이다. 이게 의사소통이에요. 많은 것이 확 바뀐 거예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가능한 모든 기제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원리를 보면 먼저 목표 언어를 통해서 유의미한 의사소통 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언어, 이제 한국어를 배운다면 한국어를 사용해서 유의미한 의사소통, 그냥 벽에 대고 하는 그런 이야기 말고 실제로 필요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새로운 표현을 학습한다. 이런 원리를 갖고 있고, 이건 문법적으로 정확한 발화를 하도록 유도했던 문법 중심의 수업이었던 이던 교수법에서 의미 중심의 교수 활동으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건 큰 줄기에서 사소한 줄기까지 다 하면 이거 이전에도 이미 이렇게
의미 중심으로 변경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큰 그림에서는 문법 번역, 청각구두, 의사소통 이렇게 넘어오는 게 큰 그림이잖아요. 그 큰 그림에서 보면 문법 번역과 청각구두에서 이제 확 바뀐 거죠. 의미 중심으로. 대화 사용의 목적은 그 대화를 암기해서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교과서적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대화 사용의 목적이 된 거고요. 문맥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표현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어 하나를 딱딱딱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문맥 속에서 새 단어들이 이제 표현들이 제시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단어는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냥 하나의 단어로 학교, 스쿨 이게 아니라 학교에 가요를 통해서 학교란 단어를 익혀가는 거예요. 학교에 가요, 학교에서 공부해요. 이걸 보고 학교가 스쿨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하고 실제 대화에서도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교수법의 특징은 먼저 주변의 실제적인 언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학습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주고 상황에 따른 문맥에 의해 이해하도록 해서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사고에 의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전의 청각구두식 교수법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들이 아예 배제되지 않고 간혹 사용은 됩니다. 청각구두식은 문형을 따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성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 앞부분에 조금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유의미적 활동으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되는 거죠. 수업 초기 또는 학습 활동의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 반복 연습을 통해 유창성을 길러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청각구두적인 그 수업 방법도 간간히 연습의 통제된 연습 단계 이런 데서 활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통제된 연습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문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뭐 을 수 있다라는 문법을 배웠다면 을 수 있다를 이제 의미를 이해했잖아요. 그러면 연습 문제를 푼다면 처음에는 단어 같은 걸 제시해 주고 뭐 예를 들면 뭐 운전하다라는 단어를 보고 운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예시가 있는 그것이 그럼 운전하다로만 운전할 수 있어를 만드는 게 지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음에 마지막에는 유의적 연습이라고 해서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말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요. 그럼 그 앞부분에 통제된 연습은 사실상 청각구두적인 연습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뭐 쓰거나 이런 거 아니면 말하기의 경우는. 그다음 학습자들이 목표를 배우는 과정을 중시하므로 학습자들이 목표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사용 가능한 모든 기제를 동원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간헐적으로는 모국어 사용도 허용이 됩니다. 절대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학습자들이 보이는 성취 전략들을 모두 의사소통 행위로 보고 적정한 선에서 학습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허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번역도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거나 학습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고 판단될 때는 사용 가능합니다. 성인 학습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모국어 간섭 현상에는 대조 분석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번역 과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뭐 토론이나 이런 걸 할 때 같은 언어권 학습자들끼리는 자기 언어로 토론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목표인 한국어로 정리해서 발표할 수 있다면 그 토론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죠. 고급에서도 조금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은 학습자들의 개인적 경험, 교실 학습에 기여하는 요소로 사용을 합니다. 이때 교사는 자신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학습자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습자 중심 학습자의 참여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의사소통은 학습자가 듣고 말을 해야지 의사가 주고받아지는 거잖아요. 문자를 쓰면 답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급적 교실 밖의 언어 활동과 교실에서의 학습이 관련지어져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물건 사기라는 것을 이제 교실 학습에서 가르치게 됐다면 그 물건 사기를 가지고 그 뭐 오늘의 과제는
뭐 슈퍼에 가서 물건 사는 걸 뭐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봐라. 뭐 이런 숙제를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교수 요목은 내용의 기능, 흥미를 유지시키는 의미, 난이도 순으로 등급화해서 제시합니다. 내용, 기능적인 면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 그런 의미. 그렇지만 그 기능들을 다시 좀 난이도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등급해서 제시하면 하는 것이다. 교수 요목은. 그다음에 오류 인정과 오류 분석, 그리고 수정 모두 하나의 학습 단계로 인정한다. 그다음 교실에서의 의사소통 활동은 교사, 학생 간, 그다음에 학습자 간으로 이루어지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그 교수법에서 바뀌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큰 흐름의 문법 번역, 청각구두, 의사소통 이렇게 본다면 청각구두도 말하는 거였는데, 그러면 의사소통과는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나, 이걸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교재에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교재에는 239페이지에서 240페이지에 걸쳐서 22개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여기에는 이렇게 몇 가지로 조금 축약해서 중요한 것만 PPT에 넣었어요. 그래서 청각구두식이 구조와 형태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의사소통은 의미 중심이 돼요. 그래서 구조 형태 중심인 청각구두식이 식의 주된 목표가 언어 능력이라면 의미 중심인 의사소통의 주된 목표는 의사소통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각구두는 문법에 근거한 대화를 암기해요. 문형 연습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니까 문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그 문형, 대화를 암기하는 것이고, 의사소통은 문맥화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의사소통, 문맥상에서 의미의 흐름, 대화의 흐름 속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중심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청각구두식이 모호하자와 같은 발음을 추구한다면 의사소통은 발음이 중요해요. 하지만 이해 가능한 발음을 추구합니다. 완벽한 모호하자가 아니라 청각구두는 똑같이 발음하는 거예요. 따라해서 근데 의사소통은 똑같이가 아니라 이해 가능한. 그럼 이제 그런데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의사소통은 발음이 나빠도 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좋으면 더 좋겠죠. 더 유창해 보이니까. 청각구두는 길고 단조로운 연습 과정 후에 의사소통을 활동을 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계속 달달달달 외우는 시간이 있어요. 따라. 그걸 해서 완전히 그게 다 하면 마지막에 의사소통 활동을 조금 해. 근데 의사소통 중심은 시작 단계부터 처음부터 아예 의사소통 시도할 것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청각구두는 학습자 모국어 사용 금지, 번역 금지. 의사소통에서는 완벽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간헐적으로 사용 허용, 번역도 필요시에는 허용. 그 다음 청각구두가 말하기 완성 후 읽기 쓰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읽고 쓰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소통식은 필요시 학습 초기부터 읽기를 먼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쓰기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쓰기라면 초급이라면 만약에 이름 이름이 뭐예요? 유소영입니다. 이런 걸 하는 거라면 자기 이름을 쓰기를 먼저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명함처럼 이렇게 쓰기를 시킨 다음에 그걸 보여주면서 저는 유소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청각구두는 그게 아니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유소영입니다.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읽고 쓰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청각구두는 에서 단원의 순서는 언어의 복잡성 원칙에서만 뭐 아어서가 쉬워, 니가가 쉬워 이런 순서로만 한다면 의사소통에서 학습의 순서는 내용의 기능과 흥미를 고려해서 그 후에 이런 난이도, 복잡성을 고려하게 되죠. 추가적으로 흥미를 먼저 고려한 다음에 기능과 흥미를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청각구두식과의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의사소통 교수법의 교실 적용을 보면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동기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활동이 재미있어야 유발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의사소통을 하는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럼 제시 단계에서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새로운 어휘랑 언어 범주, 문법 기능을 교수하게 됩니다.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표현이 제시될 때 판서양이 많아지면 자연적으로 교사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건네는 대화에는 신경을 많이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으로 의사소통 활동을 충분히 한 후에 판서를 하거나 판서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한국 교실도 다 의사소통 교실인데 어떤 선생님들은 되게 하루 종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연습은 교수한 표현에 대한 기계적인 연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충분한 연습 후에 짝 활동 또는 그룹 활동을 통해서 유의적 연습과 의사소통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 연습은 청각구두식처럼 제시된 뭐 운전하다 보여주면 운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라면 유의적 연습은 자기가 생각해서 답하는 거죠. 그래서 짝하고 물어볼 수도 있고 반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룹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유의적 연습으로 의사소통적 연습을 하는 거. 마무리 단계에서는 적절한 화제를 줘서 그러니까 화제를 줘서 의사소통 행위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 오늘 그러면 뭐 물건 사기 공부했으니까 집에 가서 뭐 그 여러분 뭐 쇼핑 어디에서 보통 해요? 뭐 편의점에서 해요?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의사소통 교수법의 장점은 구조적, 상황적, 기능적인 모든 고려가 교수법에 필요함을 인식시키고요. 교수법뿐 아니라 교수 요목 개발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 요목이라는 게 문법 나열이 아닌 거잖아요. 바뀌었잖아요. 기능 중심으로. 그래서 큰 공헌을 하게 됐고 초급 학습자들에게는 다양한 언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를 가르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의사소통의 한계는 문법적인 면을 도외시, 의미와 기능을 토대로 한 언어 사용 능력을 강조하고 지나치게 언어의 유창성만을 강조해서 언어의 형식적인 측면을 도외시하는 것이 단점 혹은 한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새끼 교수법들이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근데 여기에서 오늘 하는 요 부분은 처음에 나온 의사소통을 소개하는 거라서 이것이 단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문장을 생성하는 능력과 같은 학습자의 진정한 언어 능력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동학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성하는 게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적이고 누적적인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습자의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배우고 나면 막 반복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 자신감이 떨어질 수도 있다. 너무 딴 사람 말 잘하는데 나만 못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은 부정확성을 방지하기가 어렵다. 의사소통만 되면 되니까 부정확하다고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는 성인 학습자들에게는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성인 학습자는 참 특이하게도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다 알고 싶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그런 것을 빼버리면 성인 학습자도 간단한 언어는 세계 어떤 언어도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과제 중심이라든지 뭐 형태 초점을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내용 중심의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은 이 의사소통을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수법들. 자, 이렇게 오늘은 전신반응, 자연, 의사소통 이렇게 세 가지 교수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오늘 제가 조금 후에 이거 올리고 나면 오늘 수업을 오늘 올린 거고요. 다음 주는 토요일 수업이니까 토요일까지는 마지막 수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기말 시험이 되겠죠. 오프라인으로 기말 시험 봤으면 좋겠는데 그 시험 오프라인에 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기말 시험에 대한 거는 제가 또 학교에서 방침이 나오면 지금 뭐 코로나가 3단계로 된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침이 나오면 그때 그 카톡방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공부할 내용을 던져 드려서 좀 죄송하고, 그래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좀 사회적으로 좀 약간 너무 스트레스 받고 위축되고 그렇기는 하지만, 모두 그래도 힘내시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